여보, 이 집 우리 엄마 명의예요. 그러니까 월세 내야 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단 3일 만에 아내 은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결혼 전 은지는 이 집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했다.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며 고마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월세라니.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이 집은 우리 거라고 했잖아. 그건 그렇고 명의가 엄마 거니까 당연히 월세 내는 거 아니에요? 당신 혼자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지의 눈빛에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태연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결혼 전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9시에 와주세요. 짐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했다. 가구도 가전도 내 옷도 추억도 전부.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강민호, 38세.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형 하나와 단둘이 자랐다. 형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고 나는 형을 대신해 빚 일부를 갚아주며 10년을 버텼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내 삶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은지였다. 박은지, 35세. 외모도 괜찮고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말했다. 오빠,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서로 아껴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빠졌다. 형 때문에 지친 내게 은지는 안식처 같았다. 은지의 어머니 정순자 여사는 6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우야, 우리 은지 잘 부탁해. 애가 워낙 착해서 고생만 했거든. 장모님,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결혼 한 달 전 그녀는 우리를 불렀다. 애들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신혼집. 그녀가 내민 주소는 서울 외곽의 25평 빌라였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했다. 장모님, 이걸 어떻게? 괜찮아. 우리 은지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명의는 내 거지만 너희가 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깊이 감사했다. 내겐 집 한 채 마련할 여력이 없었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3박 4일. 그래도 행복했다. 은지는 여행 내내 내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여보,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남자면 준서, 여자면 서연 어때? 좋아. 그럼 준서, 서연 낳자. 웃고 떠들며 돌아온 신혼여행.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장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너희 오는 줄 알고 반찬 좀 해놨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데 장모님은 떠나지 않았다. 저녁까지 함께 먹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어섰다. 그럼 나 갈게. 은지야, 내일 전화해. 네, 엄마. 신혼여행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보,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이 집 말이야 엄마 명의잖아. 응,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쓸 순 없잖아. 월세 내야 해.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 월세? 응.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은지야, 결혼할 때 어머님이 우리 집이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명의가 엄마 거니까 당연히 내야지.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은지의 목소리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은지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 결혼할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건. 그럼 당신은 뭘 준비했는데? 집 하나 없이 결혼했잖아.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은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은지는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친한 동료 재훈이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다. 야, 그거 이상한데? 보통 신혼집 주면 그냥 주는 거지 월세를 왜 받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장모님이 돈이 급한 거 아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재훈의 말에 뭔가 찝찝함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설마 장모님이 날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월세 얘기가 나온 지 3일째 나는 결국 은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은지야, 나 월세 못 내겠어. 뭐? 왜? 우리 결혼할 때 이 집은 우리 거라고 했잖아. 그걸 믿고 결혼한 건데 갑자기 월세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돼. 은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오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이건 약속 위반이잖아. 약속? 오빠는 뭘 준비했다고 약속을 따지는 거야? 전세 하나, 집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해 놓고. 또다시 그 말이 나왔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은지야, 나도 형 빚 갚느라 힘들었던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 형 문제는 오빠가 해결할 일이지 우리 엄마가 왜 그걸 짊어져야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은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괜찮은 사위감으로 본 것뿐이었다. 그날 밤 장모님이 다시 집에 왔다. 은지가 전화한 모양이었다. 민우야, 내가 들었어. 월세가 불만이라고? 장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명의로 된 집에서 공짜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은지 하나 믿고 살아. 은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서 은지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 이 집도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산 거야. 장모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장모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 전엔 뭐? 내가 공짜로 준다고 했어? 난 그냥 신혼집이라고만 했지 공짜라고는 안 했어. 말꼬리를 잡는 장모님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은지는 나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나는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나는 그간의 일을 털어놨다.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그 집 나와. 거긴 내 집이 아니야. 근데 형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내가 있잖아. 우리 집 좁지만 한두 달은 괜찮아. 일단 나와. 형의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혹시 은지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그런데 며칠 뒤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월세 얘기는 일단 접을게.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장모님이 또 집에 왔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장모님, 어디 가세요? 응, 나 여기서 좀 살게. 네?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살아? 은지 혼자 두기 불안해서 그래. 그렇게 장모님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신혼 2달 차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건 지옥이었다. 아침마다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잔소리가 쏟아졌다. 민우야, 설거지 좀 해놓고 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고. 요즘 회식 자주 하네? 술 좀 줄여. 은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모님 편을 들었다. 오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는 매일 밤 이를 악물고 잠들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결국 폭발했다. 장모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우리 신혼집인데 장모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불편하긴 누가 불편해. 내 집인데. 명의가 장모님 거라도 여긴 우리 신혼집이잖아요. 그럼 월세 내. 그럼 내가 나가줄게. 결국 또 월세 얘기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9시에 와주세요. 짐 다 빼야 합니다. 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 나갈래. 이 집. 뭐? 어디 가려고? 형한테 가. 여기보단 나아. 오빠, 지금 장난해?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장난 아니야. 나 진심이야. 은지는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삿짐센터가 온 날 나는 묵묵히 짐을 쌌다. 옷, 책, 컴퓨터 그리고 결혼 전 내가 가져온 가전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전부. 오빠,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냉장고는 우리 엄마가 산 거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영수증 있어. 그래도. 은지는 울면서 말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3시 모든 짐이 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그 순간 은지가 주저앉았다. 오빠 정말 가는 거야? 응. 잘 살아. 나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나섰다. 형의 집에 도착한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형수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고 형은 내 등을 토닥였다. 고생했다, 민우야. 형 나 진짜 바보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야, 사실 내가 알아본 게 있어. 뭐? 내 장모 말이야, 빚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빚? 응.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집도 사실 전세 끼고 산 거래. 명의만 장모 이름이지 실제로는 은행 대출이 엄청 많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 집이 장모님 집이 아니라는 거야? 거의 은행 집이지. 그리고 내가 월세 내면 그 돈으로 대출 이자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용당한 거였다. 다음 날 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 집 대출 얼마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소리 한 거야? 대답해. 얼마나 있어? 2억.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2억이나 되는 빚을 안고 있으면서 나한테 월세를 받으려고 했어? 그게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힘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모녀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잖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며칠 뒤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왔다. 민우야,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형이 말했다. 만나봐. 그래야 매듭이 지어질 거야. 결국 나는 장모님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마주한 장모님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민우야, 미안해. 나도 처음엔 진심이었어. 은지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장모님, 그래도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민우야, 은지는 정말 너를 좋아해.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 전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야, 은지 회사 동료한테 전화 왔는데. 왜? 은지가 며칠째 출근 안 한대.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급히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은지가 받았다. 오빠,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 은지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회사는 왜 안 나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뭔가 이상했다. 나는 형에게 말하고 은지네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바뀌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거실 바닥에 은지가 쓰러져 있었다. 주변엔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그녀의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은지야. 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손목에 자해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8주입니다. 네? 나는 멍했다. 임신?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금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임신 8주.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은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은지야,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말하면 오빠가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붙잡고 싶지 않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은지의 눈에서도 내 눈에서도.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고 나는 그걸 모른 채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견디다가 무너졌다. 형이 달려왔다. 민우야, 괜찮아? 형, 나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은지가 임신했대. 8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왔어. 나 때문에 은지가 이렇게 된 거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냐, 형. 내 잘못이야. 나도 좀 더 참았어야 했어. 좀 더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장모님이 병원에 왔다. 그녀는 은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장모님은 내게 다가왔다. 민우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민우를 이용하려고 했어. 은지한테도 월세 받으라고 시킨 것도 나야. 왜 그러셨어요, 장모님? 내가 너무 무서웠어.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그래서 은지 결혼시켜서 짐을 덜어보려고 했어. 근데 민우가 너무 착하니까 양심이 찔렸어. 장모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은지를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장모님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장모님.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은지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복수? 자존심? 아니면 사랑?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은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지가 태어난 날 나는 그녀를 형네 집으로 데려왔다. 오빠 괜찮아? 형님한테 폐 끼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형수님이 좋아하셔. 형수는 은지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넷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은지야, 임신 중이니까 몸조리 잘해야 해. 네, 형님. 감사합니다. 식사 후 나는 은지와 단둘이 방에 앉았다.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장모님 빚 같이 갚자. 우리 둘이. 은지의 눈이 커졌다. 오빠, 그건 너무 큰 부담이야. 괜찮아. 어차피 가족이잖아. 그리고 우리 애기 태어나면 할머니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보여주기 싫어. 은지는 울먹이며 내 품에 안겼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다. 나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은지는 출산 후 복직해서 함께 돈을 모았다. 장모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3년 만에 2억의 빚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리고 우리 아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다. 어느 날 은지가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힘들었는데 잘 버텼어.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응. 그날 저녁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왔다. 손에는 준서를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준서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준서는 장모님에게 달려갔다. 장모님은 준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장모님.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가족인데요, 뭐.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평생 갚을게. 이은혜. 나는 미소 지었다. 장모님, 그냥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준서를 재운 뒤 은지와 나란히 앉았다. 오빠, 우리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응.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오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은지를 바라봤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준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이라는 걸.